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가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6조 원치 채권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돼서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올해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럼 채권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관련된 일을 한 28년째 하고 있고요. 옛날에 그 대한투자신탁이라고 하나금융투자에 한 12년 근무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운용사인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도 12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월급적인 생활 24년 했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과 좀 다른 거는 제가 해외 주식과 채권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게 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투자 자문사들이 주식 베이스 자문사인데, 저희는 글로벌 매크로와 채권 전문 자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GB 투자 자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풀네임 뭐냐면 글로벌 본드입니다. 글로벌 채권 투자 자문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약간 매크로와 채권 중심의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채권에 대해서 오늘 정말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볼 텐데, 사실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제 코인,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물까지도 투자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많아 많죠. 보이는데, 네. 근데 사실 채권 투자한다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네. 채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용 증서, 네. 이렇게 초록창에 나와 있는데, 오 마이 갓. 채권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예, 대다수 사람들은 예금과 주식만 알아요. 예금만 주식을 아는데, 우리가 보면은 예금은 우리가 안정성, 확정금리 때문에 하시는 거고, 주식은 우리가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냥 예금 플러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예금의 안정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식의 수익성, 즉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채권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하고 계시는 예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금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금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화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금과 채권의 공통점은, 예금은 우리 영어로 타임 디파짓, 그러니까 즉 만기와 이자율이 있잖아요. 이게 예금인데, 모든 채권도 만기가 있고 확정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만기와 확정 이자를 준다는 측면에서 예금과 채권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런데 예금과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금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만약 예금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3년 예금을 했다. 연 4%에 3년 예금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1년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어서 해지를 하면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은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없는 거고, 또 달리 얘기하면 예금은 3년 동안 만약 4%면 토탈 12%가 딱 확정이잖아요. 근데 채권도 마찬가지로 3년 만기 채권을 샀다 가정을 해보면은, 똑같이 연 4%짜리 채권을 샀다고 가정하면은 중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찾을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년 예금처럼 3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 중간에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기 전에 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도 있고, 매각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금은 3년에 연 3%가 4% 확정이잖아요. 근데 채권도 연 4% 확정이지만은 중간에 만약에 나한테 유리한, 즉 채권 투자는 중간에 경제가 나빠지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시중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요. 즉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쭉 내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즉 확정 이자 플러스 업사이드 어떤 잠재력도 갖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년째를 하면은 3년치 이자가 3년 만기에 한꺼번에 받잖아요. 근데 채권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사 프로라고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2%, 2%, 2%, 2%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급여 생활, 그러니까 이자 생활자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예금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채권을 하시면은 중간에 이자를 계속 받아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제가 사실은 채권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좀 그렇는데 아무튼 예금 대비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냥 한마디로 예금, 그러니까 채권 좀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형태는 예금과 똑같다. 만기와 이자가 있으니까 모든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예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근데 중간에 팔수가 있어서 이거는 주식의 반대로 가는 가격이다. 즉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상품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예금의 어떤 안정성, 주식의 수익성을 겸비한 게 채권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채권을 투자해야 하는 건지 사실 너무 접근하는 게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어렵죠. 어떻게 예. 왜 접근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예금이나 주식보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움에 불구하고 굳이 이런 어려운 거를 채권을 왜 투자하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답은 채권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개인들한테 채권을 반드시 꼭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채권은 국채라는 거라고 먼저 전제를 보시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제가 만나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직장 내지 또 사업하는 직장 내지 사업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였고 돈 흐름에, 두 번째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세 번째는 요즘 투자를 많이 해서 주식.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사업체 내지 직장,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주식이 일반 대다수의 포트폴리오의 8, 90%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 포트폴리오, 사업과 직장, 부동산, 주식 모두 다 이게 경제가 좋아야 좋나요? 나빠야 좋나요? 경제가 좋아야지. 예,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경제가 좋아야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는 반드시 이렇게 업 앤 다운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경제가 나빠지면 너무 두려워해요. 경제가 나빠지면 내 직장이 잘릴 수도 있고, 경제가 나빠지면 사업체도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이 너무나 한 방향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거시 경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요. 그러면 현재 만약 이런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우리네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반드시 경제가 나빠지는 구간이 옵니다. 마치 요즘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우려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이 다운사이클에 취약한 포트폴리오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앵커님은 아직 젊으셔서 그렇지만 만약 연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가 나빴을 때 평생 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이 경제가 나빴을 때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주로 갖고 있는 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좀 취약한 포트폴리오로 반대로 내가 경제가 나빠졌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금 같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금은 경제가 나빠지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국채는 금보다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국채도 동일하게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요. 근데 골드와 그 차이는 뭐냐면은 골드는 중간에 이자를 안 주잖아요. 채권은 국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자 주는 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설령 이제 우리가 중간에 경제가 나쁠 거라 생각해 투자했는데 경제가 안 나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 은행의 확정이자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현재 대다수의 주력 자산이 이 세 가지의 주력 자산이 경제가 좋을 때만 좋은 거고 나빠질 때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그러니까 경제가 다운사이클에 올라가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경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항상 스테이블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항상 일정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처럼 내년에 경제 일정 부분 둔화될 거라고 보신 시점에서는 국채 포트폴리오는 나의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가 나빠졌을 때 올라가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과의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이자가 붙는다라는 점이겠죠. 그럼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올해도 어려웠지만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이미 익히 아는 얘기고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우리가 글로벌이 G3, 그러니까 3극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유로존, 중국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전 세계의 어떤 3축인데 금년에는 어땠냐면은 이미 중국과 유로존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고 금년에 유일하게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거는 미국이 여전히 양호했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미국도 금년보다는 경제가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난 18개월 동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의 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1년 반 동안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경제가 둔해질 건데 아마도 그 경제가 둔해지는 효과가 내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어려울 텐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참조가 되십사 해서 제가 모건 스탠리의 이번 12월 달에 발표되어 있는 미국 경제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을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하고 글로벌 컨센서스랑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금년에 2.4 내지 2.3% GDP 성장을 예상되고요. 근데 내년에는 투자은행들 컨센서스에 의하면 내년 1%입니다. 즉 금년 성장의 절반 이상으로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G3 국가 중에서 이미 나머지 두 쪽은 계속 어려운데 그동안 유일하게 글로벌 경제 떠받쳤던 미국마저도 내년엔 둔화가 된다. 단지 이런 거죠. 내년에 미국이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 될 거냐 하드 랜딩이 될 거냐 이슈는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의 공통점 얘기는 뭐냐면 현재보다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미국 경제 더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경제는 금년보다는 더 좀 취약해질 것 같고요.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금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500bp 5%를 정책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금년에 마치 3, 4분기는 무려 GDP 분기 성장률이 5%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경제가 나빠져야 되는데 과거에 통례적으로 나빠졌는데 이번에는 나빠진 효과 거의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효과는 다 지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마침 이제 서울경제 아주 모천만 출연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좀 자료를 가져왔어요. 무슨 자료냐면은 시카고 연준이 있어요. 시카고 연준이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에 긴축한 효과가 경제에 지금 영향을 얼만큼 줬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번 9월 말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이제 현재까지 얼만큼 영향을 줬고 앞으로 얼만큼
충격 여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먼저 GDP 보면은요. GDP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영향을 준 게 전체 그러니까 긴축한 효과의 한 65%는 이미 영향을 줬고, 근데 내년에도 여전히 한 35% 정도의 어떤 긴축한 효과가 영향을 좀 더 줄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그러니까 경제 GDP가 약간 더 둔화되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지금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현재 이제 여기 시카고 연준에서 계산한 거는 현재 긴축한 효과가 아직은 거의 한 60% 정도가 아직 효과가 발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내년 초와 내년 중반 정도에 발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마도 내년 중반 정도면 미국의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카고 연준이 이번에 리서치 페이퍼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지금 결국은 연준 긴축의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GDP 경제 성장률은 더 둔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물가도 연준의 타겟이 2%거든요. 근데 얼추 2% 근처까지도 물가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우선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의 전망으로도 내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요게 채권 가격을 금리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금리가 결정하나요? 예. 채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와 반비례 관계. 즉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손실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방금 제가 앵커님이 주신 답에 즉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금리와 채권 가격에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설명만 했고, 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왜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냐 답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중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이 손실을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얘기 좀 길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제가 고민이네요. 어떤 방식으로 좀 설명드리기 좀 더 쉬울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원래 정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채권이 10년짜리 채권이 있다 가정합시다. 만기가 10년이고 연 5%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은 매년 5%씩 이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만약에 앵커님이 그 채권을 100만 원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0만 원 투자를 해서 5%면 5만 원이잖아요. 매년 5만 원, 1년 뒤에 5만 원 들어오고 2년 뒤에 5만 원 들어오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 100만 원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채권을 샀을 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가격이 채권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미래 캐시플로우를 그거를 이제 시장 금리로 할인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은 만약 연 5%라고 하면 10년 동안에 50% 들어오잖아요. 50% 이자인데 50% 이자를 할인하는데 할인율이 만약에 금리가 높으면 50%보다도 금리 높을수록 이 50%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금리가 낮을수록 50% 가치가 좀 덜 하락하겠죠. 좀 이게 복잡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 다 생각하고요. 시중금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4%짜리 채권을 샀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그럼 여러분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4%대 국채를 샀는데 그 들어간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평가손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시중금리와 채권이 반비례 관계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5% 수준으로 뛸 것이다. 연말 채권 랠리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반대편 된 얘기인데
내년에는 일단 아까 10년 국채 금리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는 10년 국채 금리의 견해는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5에서 3.0 정도 봅니다. 즉 현재 오늘 촬영 일자로 아마 4.2 정도 될 텐데요. 많게는 현재보다 금리 1% 정도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견해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채권 금리라는 게 있어요. 금리가 있는데 금리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 금리는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경제가 금년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면 어렵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금년보다 조금 감소를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긴축한 효과로 물가가 좀 잡힐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실질 금리 좀 떨어지면 결국은 전체 금리는 자동적으로 현재보다 낮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게다가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 보고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방금 블룸버그 반대로 내년에는 채권 투자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귀엽게 손짓도 해주시면서 네. 내년에 오히려 채권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경제 전문 매체들은 물론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의 사이트로 불리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에서 5.25% 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이 근원 CPI 때문에 5월로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인상 가능성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방금 언급했던 패드워치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너무 신뢰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그 로드맵을 주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견해 말씀드리죠. 일단은 현재 레벨에서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린 거는 막 브레이크를 계속 잡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물가가 안 잡혀서 그래요. 근데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부분은 아직은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쉘터라고 해서 주거 부분이나 인건비가 아직 충분히 안 떨어졌지만 대다수의 데이터는 물가가 완전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레벨이 미국이 이미 국채 금리가 연준 정책 금리가 5.25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레벨 추가로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보다 더 올리면은 경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게 5% 중반이 넘어가면은 경제에 상당 부분 충격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자료 준비는 못 해봤지만은 지난 40년 동안에 한 1년 반 사이에 시장 금리가 5%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은 항상 그 다음에는 경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할 때도 그 전에 국채 금리가 쫙 올랐어요. 그 금리가 올라서 그 정점에 블랙 먼데이가 터졌고, 그리고 2000년에 IT 버블 있죠. 사람들은 주식이 그때 깨진 것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꼭 보십시오.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에 미국의 IT 버블 터지기 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 중반에서 거의 한 7%까지 쭉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지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지난 40년간의 주요 경제 이벤트, 금융 이벤트 모두 다 보면은 다 뒤편에 보면 금리가 쫙 올라서 정점에 다 터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2년 사이에 금리가 아주 단기간 5% 이상 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higher for longer, 현재보다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한다는 거는
경제를 굉장히 옥죄는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굉장히 신용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어떤 잠재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인 그러니까 더 올리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근데 다행히 물가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는 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인하할 것 같냐? 맞아요. 그거 바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미국 물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 이제 앵커님이 근원 물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핵심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물가요? 예, 영어로 코어거든요. 네. 코어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물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목 물가가 있고 근데 문제는 명목 물가 안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음료와 에너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가지고 추세를 전망하고자 하면은 추세 예측에 좀 어려움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해서 아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라 표현하기도 하고 핵심 물가라 얘기하는데 보통 정책 당국에서 보는 거는 근원 물가만 보죠. 근원 물가를 보는데 현재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아직 한 4%예요. 네. 근데 미국의 연준의 타겟은 한 2%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보다 높은데 여러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해해 보면 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핵심, 그러니까 코어 근원 물가를 해서 주거비가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주거비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40%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거비를 빼고 나머지 60%는 현재 물가가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영어로 쉘터인데 쉘터 부분을 제외한 미국의 핵심 물가는 이미 2%에 도달했어요. 이미 완전 연준 목표까지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이미 2%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럼 왜 4%냐라고 하면은 아까 40%에 해당되는 주거비가 여전히 높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핵심 물가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여부는 주거비가 앞으로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것만 체크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것도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제가 이것도 9월 달에 이쪽에서 주거비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또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주거비 여전히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 2% 합치니까 한 4% 정도 되는 건데 이 주거비가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데이터를 의하면 아마 이 화면에 있는데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거의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한 여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주거비가 미국의 근원 물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얘가 안정화되면 이미 그걸 빼고는 이미 다 2%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여름까지 물가가 안정화될 것 같고 제가 왜 자꾸 연준의 목표금 물가를 얘기하냐면 연준은 목표 금리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만이 적어도 그 근처까지 와야만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돌았는데 언제 금리 인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2분기 내지 한 3분기 정도 그러니까 여름 전후 빠르면 2분기 그 정도 그리고 늦어도 여름 정도 돼서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점을 여쭤봤을 때는 내년도 여름에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한국 얘기 들어봐야죠. 네. 사실 11월 30일 금통위 내용으로 현 금리 수준 3.5%를 유지한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사실은 하는 우리 발표 별로 안 기다리셔도 대충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굉장히 이 방송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구조의 나라이죠. 워낙에 대외 관계가 많이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고 좀 제가 이제 보통 저희 회사에 채권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한국 국채를 제가 설명해야 될 때 이렇게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채권 투자,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내리는 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로 물어보셔서 항상 물가가
금리 부분 예측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은 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은요 모든 요인이 금리를 내려야 될 요인이다. 금리를 내려야 될 요인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금리를 내려야 경제 살아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제도 안 좋은 거고 또 부동산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경제 국내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변수만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내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금년 초부터 금리가 동결이 계속돼 있어요. 근데 동결이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9월 7월, 8월, 9월, 10월 동안 한국 금리가 10월 달 금리 계속 올랐어요. 시중 금리가 계속 올랐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때문에. 미국이 계속 정책 금리를 올리고 미국 시장 금리 올라가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시장 금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 올라간 거죠. 그죠? 그리고 끌려 올라간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한국은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한국이 우리가 경제가 나쁘지만은 미국과 방향을 달리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네. 원화가 굉장히 폭락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수출에도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를 바꿀 것 같거든요. 새해 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저 개인적 판단은 한국은 금리 인사를 더 못할 건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언제쯤 내릴 것 같냐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 내지 한 박자 빠르게 금리를 좀 인하할 여지가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한국이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거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한 박자가 한국의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여름에서 한 박자 조금 빠르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권 투자 잘 하려면 금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신용 등급도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신용 등급은 왜 잘 알아야 될까요? 채권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 신용이 어떤지를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정말로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자를 조금만 받아도 되고 또 신용이 나쁜 사람 이분 부도 낼 확률이 높으면 되게 우리가 금리를 높게 받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기업이나 나라가 발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누가 제일 안전하죠? 누가 제일 신용이 좋지 하면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절대 돈 안 뜯기지 않아요. 참고로 예금보다 더 안전합니다. 예금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주지만 정부는 전액 다 보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신용 등급이 높은 거는 각국의 국채가 트리플 A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트리플 A고 우리가 보통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C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한 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신용 등급은 국채다. 한국은 국채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개별 기업이 이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가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고 제 자금을 한 100억 정도 조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식 발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금리를 몇 프로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저희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용평가회사에다가 저희 회사 등급을 재무제표를 주고 등급을 매겨달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당신네 회사는 아직 뭐 사이즈가 작고 창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를 들면 더블 B다. 그죠? 더블 B다 신용 등급을 매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금리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일단은 오늘 현재 발행하고자 하는 날에 국채 금리가 있을 거예요. 제일 안전한 채권의 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제일 안전한 국채가 4%야. 근데 얘가 트리플 A가 4%인데 우린 더블 B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훨 더 위험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상금리를 붙여야죠. 가산금리요. 왜냐하면은 국채보다 훨 더 위험하니까 당연히 채권 투자자가 금리 더 높게 요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채 금리가 4%고 우리 신용 등급이 트리플 A가 차이 나는 것만큼 예를 들면 한 5%더 얹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신은 WB니까 토탈 9%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9%의 근거는 뭐냐면은 가장 안전한 국채 금리에다가 추가로 당신이 국채보다 이만큼 더 위험하니까 이만큼 더 가상금리를 더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채권은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의 구조고 그 가상금리라는 건 결국은 발행하는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 얼만큼 위험한지를 판단해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가상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예를 들면 한정 같은 데나 농협 같은 데가 있으면 이거는 아주 뭐 상대적으로 공사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국채에다가 한 1%만 금리 더 얹어요. 뭐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등급이 높은 채권과 낮은 채권은 좀 투자 시점이 달라야 돼요. 시점이요. 예, 예를 들면은 등급이 가장 높은 채권이 국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국채는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것 같을 때.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 투자 타이밍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반면 등급이 낮은 채권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이 회사가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아무도 이런 채권을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잖아요. 반면에 그럼 언제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해야 되냐면은 경제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할 때. 경제가 회복하려고 한다 싶을 때는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요. 경제가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가 높을 거잖아요. 자금 조달 금리가 높은 거에다가 금리도가 높은 거에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이제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채권은 외관은 채권이지만 이자를 따박따박 준다는 측면에서는 채권이지만 가격의 방향은 주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신용등급 하니까 얼마 전에 무디스였나요?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예상 수익과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중국 국채에 좀 올인하면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등급이 낮은 채권은 턴 어라운드 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경제가 돌아설 때요. 네, 네. 그럼 참 이 신용등급 역시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또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연준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히 주식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는 건 주식에 좋은 얘기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가 내리는 게 주식에 좋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돼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전제로 그렇게 돼야만이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준은 그렇게 경제를 선제적으로 관찰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게 키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연준 얘기할 때 연준 발표문을 볼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문 단어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네. 즉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던 경제 수치를 매크로 지표를 보고 우리가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경제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가 잘 운전되려면 우리가 앞으로 영어로 looking forward 앞으로 보고 앞으로 앞에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면 속도를 먼저 줄여야 되고 또 괜찮을 것 같으면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할 때인데 근데 마치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트는 뭐냐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이드 미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간의 현재 발표 데이터를 보고 가는 거죠. 즉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던트란 건 지난 1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경제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앞으로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의 긴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측 부분으로 정책 경책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까 운전하는데 앞면을 보지 않고 사이드 미러 보고 운전하면 결국은 경제는 어떻게 충돌하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뭐냐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적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그래프는 지금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블룸버그 자료고요. 이게 뭐냐면은 1980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첫 번째 연준 금리를 인하한 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두 번째 컬럼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한 달이에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지난 40년간 5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 달에서 채 2달이 안 된 다음에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연준이 경기 침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준이 앞으로 경제가 조금 둔화될 것 같으니까 뭐 천천히 내리자 또는 올리자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연준 정책이 연준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야 경제 좀 둔화될까 먼저 사전적 조치 취하고 그런 걸 너무 기대하시지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연준의 발언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투자가 여전히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채권 투자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채권에 조금 더 접근하려면 A부터 Z까지 중에서 A 단계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선 영웅문을 까십시오. 주식 계좌를 만드십시오. 이게 A 단계잖아요. 아, 채권 그래요? 투자는 네. A 단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투자. 제가 일단은 요즘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주식과 조금 다른 거는 주식은 모든 증권사가 시스템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증권사를 가더라도 다 동일한 어떤 표준화된 이렇게 장내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 같은 경우도 장내 거래가 있는데 주로 장외 거래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사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 거래는 은행 가시면 안 됩니다. 증권사를 가셔야 되는데 증권사 안에 가능하면은 큰 증권사를 가셔야 되고요. 근데 큰 증권사를 간다고 해서 다 동일하지 않고요. 좀 그 증권사 몇 군데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국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큰 증권사 몇 군데 소수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해결해 놨어요. 모바일에서요. 예, 마치 주식 매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전에는 모바일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채권은 주로 장외 거래를 하고 많이 하니까 증권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형 증권사 위주로 투자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증권사가 가장 좀 선호하시는 곳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그냥 저는 S증권사를 선호하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개인 전용 국채라고 해서 규모가 좀 작더라도 네.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거기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채권에 투자했을 때 좋은 점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리스크는 또 따로 없을지 오케이.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내년에 나오는 개인 전용 국채는 투자 가능하시면 꼭 투자를 해두십시오라고 가능하면 투자를 말씀을 꼭 좀 하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 국채와 차이는 중간에 이렇게 함부로 팔 수 없는 게 좀 문제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내년 초에 그걸 10년짜리 가입한다고 하면 현재 금리로 10년 확정이잖아. 그리고 그게 이후에 비과세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요건이 된다고 하면 꼭 좀 사두시는 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채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죠. 모든 투자라는 거는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디스어드밴티지가 반드시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일 때 어떤 우리가 투자를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그 채권을 언제 손해를 보냐 보면 돼요. 채권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굿뉴스인데 문제는 내가 채권을 가입한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작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입한 이후에 금리가 가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을 만약에 팔고자 하면 손실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긴 채권을 투자를 하면은 좀 하나 더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움직였을 때 긴 채권 투자를 하시면요. 예를 들면 금리가 1% 움직인다 가정을 하면은 짧은 3년짜리 채권은 금리가 1% 내리면 3년짜리는 가격이 3% 올라요. 반면에 3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하면 동일한 금리 1% 내리는데 얘는 가격이 30%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수익을 내가 많이 거둬야겠다 생각해서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했다가 반대로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면 30%가 평가 손이 나잖아요. 즉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자금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 내지 언제쯤 이걸 쓸지를 좀 고민하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 채권을 20년짜리 채권을 몰빵 치거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단기 채권은 예금처럼 2, 3년 확정금리예요. 반면 장기 채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동시에 대비해 두자. 그래서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를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 내려갔을 때 장기 채권 몰빵 친 것보다는 덜 수익이 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플랜 B의 상황일 때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시면 훨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좀 어려운 시점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단기 채권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알차게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채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채권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